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부는 첫 번째 문제는 세금 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내신 분이 부가세를 진짜 잘하시는 분 같아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용하고 있는데 일반 과세자인 갑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간주 공급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화다, 재화. 용역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발급 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면 과세 사업에서는 발급 대상이고 면세 사업은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게 큰 테두리고 그 안에서 관련 법령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관련 법령을 가보시면 32조의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 근데 33조에 보면 세금계산서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발급 면제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발급 면제를 처음부터 외워서 앞글자로 쫙 다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은 다 빼라는 얘기죠. 재화만 써야 되고 간주 공급이 또 세금계에서 발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은 간주 공급이 아니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잖아. 그거 빼고 쓰라는 얘기 빼고. 그리고 33조 2항을 보면 면제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에서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만 있는 조항이에요. 이것도 재화 하나도 없어요. 다 용역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쳐내면서 하는 거예요. 쳐내면서. 분위기 안 좋은데. 71조 보면 세금계산서 시행령이에요. 33조 1항에서 법 33조 1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택시 운송, 노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무인 자판기를 공급하는 제한인데 걔는 안 써도 난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2호가 중요한 거예요. 소매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은 다 용역이야, 용역. 그러니까 소매업 특례는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거 쓰자는 얘기인 것 같고 3호가 여러분들 부가세법 재화의 공급의 특례, 간주 공급. 그러니까 얘도 빼고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1조, 22조, 23조 따른 재화나 용역 등 이거를 결국 해석해 보면 직수출밖에 안 남아. 그리고 밑에도 대부분 용역입니다. 용역. 그리고 법 33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88조 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하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88조 5항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고 세금계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한다는 그 업종이 1호부터 6호인데 전부 다 용역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야. 9조와 10조를 말씀드리는 건 저의 공급의 특례라는 게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그 특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서 들어와요. 이게. 한번 보면 발급 대상, 그러니까 법을 기본적으로 아느냐, 구조를 아느냐.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에서 발급이고 갑이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면 발급해야 된다. 그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 경우. 첫 번째 면세 대상 재화. 그래서 얘는 발급하지 않으면 되고 두 번째 발급 의무 면제가 있겠지. 그 면제에 대해서 쓰는데 이게 법에 있는 거니까 이게 탑에 있는 거예요.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소매업이 대표적인 거죠.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얘는 나는 안 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2번까지 못 써도 1번 정도로 생각하시고 잡다하게 간주 공급, 용역 등 혹은 뭐 부동산 임대인데 선수했을 때 발급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쓰면 내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님은 그거 쳐내려고 한 거예요. 쳐내려고. 이게 잘 이해하느냐. 어디까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음 2가 또 기가 막힙니다. 자, 물음 1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물론 저하고 달리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컷만 찍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여야 한 자에 대하여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은 이래요.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원래 재화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은 그들을 세금에서 발급 의무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관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게 예외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예하고 예를 나누라는 뜻이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뭐 있다 없거나 아니고 그런 걸 쓰라는 게 전혀 아니야. 이 물음을 잘 읽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예외 위탁매매 뭐 이런 거 쓰시면 그렇게 만약에 답을 유도했으면 배점도 더 클 것이고 각각 쓰라고 하지 그냥 구분하여 원칙과 예외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이 둘 중에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자료 보시면 교재 세법학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제가 써놨었어요. 재화의 수입을 국내에서 보면 외국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업자에게 거래 징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징수 편의, 납부 방법 편의를 위해서 납세의무자를 세관장으로 하고 그들에게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래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원칙과 예외로 나눈다는 건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그렇죠? 재화의 수입은 그 원칙의 예외로 들어와서 세관장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요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주장대로 할 수 있어요. 위탁매매는 여기에서 다시 원칙과 예외로 나뉘고 그러려면 컨비네이션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이게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 구분하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물음 3번 가겠습니다. 물음 3번은 이것도 한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냈어요. 이게 보면 재화.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니까 이것도 뭐 선발급에서 부동산 임대 뭐 돈 받고 이런 거 한 용역이야. 걔는 다 발급 시기에 대하여 돈을 기준으로 나눈 거죠. 지금 돈을. 그 때문에 여기에 이런 거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이거는 발급 시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돈과 관련된 발급 시기하고 상관없고 그냥 편의를 위한 거야. 돈과 관련된 거.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공급 시기 전에 발급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청구서를 먼저 날리기 때문에 이거 쓰라는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관련 조문을 보시면 물음 3과 관련된 거 34조의 발급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라고 되어 있고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15조 또는 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 특례 중에서 재화와 관련된 게 1항을 보면 17조에 맨 끝에 보면 영수증 기능이라고 돼 있죠. 대가를 받았으면 공급 시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해서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을 주는 거니까. 두 번째 청구서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던지 아니면 7일 이후에 받더라도 대금 지급 시기와 약정 시기 사이가 30일 이내든지 아니면 동일한 과세 기간에 대가를 받던지 라는 요건이 있는 거죠. 참고로 사망의 2호에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 개정될 거예요. 대가 안 받아도 인정해 주는 걸로 바꿀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 내년에 실무에서
하시길 기도하고. 자, 그러면 이 크게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눈 거죠. 물음에 맞는 답 제일 중요해요. 대가 전부를 공급시기 이전에 수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니까. 그리고 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수증 기능, 영수증. 그래서 본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 기능으로서 언제든지 먼저 끊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청구서 기능이죠. 다 디테일하게 못 써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수증 청구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 쓰는 조세법 책들은 다 영수증 청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저희 교재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하고 대가를 공급 시기 전에만 수령하면 적법한 건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또는 7일 이후에 받더라도 30일 이내 혹은 같은 과세 기간에 대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뭐 디테일하게 못 써도 비슷하게. 공급 시기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월합계를 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 이후에 수령하더라도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물음 4번입니다. 4번. 4번은 무슨 문제냐면 취지도 쓰라는 거잖아요. 취지. 이게 뭐냐면 이게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사업자들이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요. 이게 수업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가공을 발급하니까 얘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기 때문에 가공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나는 발급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법령 잠깐 보시면 가산세 조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2항, 3항이 있고 4항에 이렇게 배웠어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간주한다는 거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조항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문제가 잘 낸 게 이거예요. 얘는 병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다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세 부과처분을 한대요. 그러면 가산세도 부가세 세목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도 맞는 거예요. 부가세 부과처분이 되는 거고 다만 가공발급의 경우에 본세는 환급해 주는 거예요. 부가처분할 때 직권으로 같이 환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니까. 다만 저쪽 매입한 애들이 가공 매입했으니까 걔에서 징수하면 되는 거고 불공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구분하여 취지와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과세처분. 그래서 종전에는 비사업자가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세법을 개정하여 사고 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저는 쓰지 않았지만 과세 공평 차원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지라는 게 대부분 형평, 조세피 방지 뭐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큰 가닥을 잡고 쓰시는 게 좋아요. 비합리적인 거 그게 다 공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처분은 첫 번째 본세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환급한다. 여러분 부가처분은 환급도 부가처분이야. 다 환급도 부가처분이야. 그래서 편면적 적용설, 양면적 적용설 뭐 그런 거 제척기간 제처분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로 보고 3%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되게 잘 낸 게 처분의 개념을 좀 잘 아느냐 그리고 가산세가 본세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물어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저한테 전화해서 문제가 이상하다. 문제가 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부가세를 잘하는 사람이 낸 건데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가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자, 문제 2번 우리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과세 물품만 나오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입장 행위와 과세 영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과세 장소에 대한 거. 자, 첫 번째는 이 물음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과세 장소의 과세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 요건 하나로 물어봤으면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과세 대상, 세율 이렇게 나누지만 얘 자체가 물음이 과세 장소를 어떻게 기준이 뭐냐를 물어본 거고 과세 표준 세율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과세 요건이라는 말에 흥분해서 네 가지 이러면서 쓰셨으면 조금 아다리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 가지면 납세 의무자 다 쓰고 그랬어요? 다 썼어요? 요게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맞춘 구성은 맞춘 거예요? 구성은? 우리 뒤에 학생 구성은 맞췄어요? 구성은? 네 가지 다 쓴 거예요? 아예 안 썼어요? 시험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저 뒤에 학생 좀 했어요? 구성은 맞췄어요? 그냥 네 가지 쓴 거예요? 네 가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파블로프의 개처럼 표현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뭔가 보면 흥분해서 막 쓰는 거 이게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걸 썼다고 감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음대로 좀 물음을 좀 잘 읽고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채점하는 사람이면 납세 의무자 쓰면 그냥 마이너스 1 정도 할 것 같아요. 전체 점수에서. 이게 얘 물음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거야. 내 말 무시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장소잖아요. 장소.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교재에도 비슷하게 써져 있는데 거기 관련 법령을 잠깐 보시면 그 과세 대상과 세율의 골프장에 1조에 골프장은 1회 한 명 1회 입장에 대해서 12,000원을 세율로 한다라고 돼 있고 종량세니까. 그리고 1호에 가보면 시행령에 과세 장소의 종류는 별표 2로 정한다고 돼 있고 별표 2에 가보면 골프장이라고 되어 있고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군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은 법과령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장할 때 인원입니다. 인원. 종량세. 뒤에 있는 걸 쓰면 좋고 뭐 못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쓰는 걸 좀 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계산 특례 규정이 있는 거죠. 과세 표준이 인원이고 그 인원수에 대한 특례가 딸려야 되는 거니까 과세 표준에 딸린 조문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 특례가 있고 세율은 그냥 12,000원 이렇게 쓰셨나요 혹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일명 1의 입장에 대하여 12,000원으로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12,000원.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종량세의 정확한 표현. 두 번째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행위인데 선수가 대회 기간 중에 입장했을 때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게가 제일 핵심이에요. 면세 있잖아요. 그래서 면제한다. 조문 그대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한다. 면세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면제 상관없습니다. 그건 같은 말로 읽히고 있습니다. 근데 과세하지 아니한다. 물론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달라요 이게.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도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조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면제한다. 면세한다. 요 두 가지 표현을 좀 잡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세하지 아니한다 쓰면 어떻게 돼요? 교수님 마음입니다. 근데 교수님 생각은 그 뜻.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내가 많이 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과세가 안 되는데 한 케이스는 조건부 면세, 하나는 무조건 면세 이렇게 나눠서 딱딱 3점 쓰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타입에 맞춘 유형이라고 보여져요. 물음 3, 4는 이제 과세 유흥장소의 과세 요건. 이거 역시도 장소의 요건 자체를 물어본 거야. 장소가 되는지 장소. 이것도 네 가지로 갈라서 쓸 일이 아니야. 네 가지로 갈라서 쓰고 나면 물음 4를 보고 당황하는 거죠. 뭐지? 나 다 썼는데? 그리고 막 지우고 물음 3, 4 옆에다 놓고 같이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소만 놓고 장소는 이게 유명한 거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 유흥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그 밖에 유사한 장소로 하고 이 유사한 장소를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고 요게 개정돼서 요즘에 이슈가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 그게 돼 있고 한편은 써도 좋고 뭐 못 쓴다고 해서 크게 감점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종도 여기에 들어간다. 장소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법에 단에 요거는 시행령 요 법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더 중요하게 할지는 교수님 마음인 것 같고 그건. 나라면 어떻게 해?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요거는 좀 5점이니까 정확하게 써주기를 바랄 것 같고 물음 4 과세표준과 세율 이게 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흥 음식회를 할 때 요금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정의 조문에는 이제 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 생각해. 금전 등록기는 안 써도 크게 상관이 없고 이때 유흥 음식 요금을 과표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뭔지가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정의. 그래서 이 정의에 파란 이제 노란색에 있는 것처럼 과세 유흥 장소 경영자가 유흥 음식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고 개별 소비세와 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요 워딩이 들어가면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봉사료 특례는 그냥 썼는데 나 같으면 안 써도 아무 상관 안 했을 것 같아. 특례야 특례. 과세표준은 그냥 원칙만 쓰라고 했으니까 특례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 쓰면 뭐 더 좋겠지만 안 써도 뭐 이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 등록기 까지 쓰면 더 좋고 근데 얘는 뭐 1점이라고 치면은 요 부분이 점수가 제일 많이 요 말하고 요금의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요금.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더 중요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썼어요? 썼어요? 이거? 요금 한 줄? 요금 쓰고 봉사료? 금전 등록기?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10% 요걸로 시간이 많이 남았겠어요? 어쨌든 세율 유흥 음식 요금의 10%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다 안 쓰고 나는 과세표준 요거 맞췄다. 요거 두 줄 쓰고선 나 혼자 셀프로 5점 채점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좀 어렵네요. 됐고 봉사료 특례까지 했고 사례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 과세표준과 세율 설명드렸고 장소요건 설명드렸고 자 문제 3번 우리 많이 했었던 문제 주택조합 이게 내가 근데 올해 모의고사는 잘 안 냈더라고. 작년에 모의고사하고 재작년에는 재산세 관련된 거 작년에 취득세 관련된 거 했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주택조합 갑이 있어요. 수업 때 하도 많이 했으니까 물음이 약간 조금 더 정교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덜 정교한 것 같아. 주택조합 갑이 있고 이 재건축이라고 돼 있어요. 재건축.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합원용하고 비조합원용 나누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 건물에 원시 취득하면 사용 허가 받았을 때가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의 취득 시기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땅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지는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 같아요. 명확하게 주진 않았어요. 그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입주를 했고 20년 12월 14일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은 사용 승인일부터 조합원들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등기 보존 등기라는 게 원시 취득에 대한 등기거든요. 원시 취득에 대한 등기 이게 한참 있다 일어나요. 실제로 한참 있다 일어나. 그래서 이런 문제 항상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갑 조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주택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죠. 이게 판례 문구 그대로 갖다 붙인 건데 주택조합은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얘기야 한마디로.
우린 권한이 없고 우리 마음대로 이거 처분할 수도 없고 조합원 조합원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거야 한마디로. 첫 번째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4점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많이 써도 감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썼으면 돼요. 이게 금전과 뭐 토지 이렇게 너무 나눌 필요도 없고 그냥 심플하게 처음부터 조합원권이 취득한 거고, 그렇죠? 건축물에 대해서 비조합원권 주택조합이 먼저 취득하고 비조합원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조합은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고 조합원용.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고. 이해하시겠죠? 비조합원용은 분양하는 거죠. 주택조합이 먼저 취득하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두 번째는 조합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해석상의 문제는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조합원용 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처분이 함께 제시된 건지는 의문이에요. 조합원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만 얘기하는 거지 비조합원용은 주택조합이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용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물어본 것 같진 않아. 첫 번째 이유는 판례 그대로 가져온 건데 판례도 조합원용에 대해서만 쟁점이 붙은 거야. 비조합원용은 처음부터 제대로 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조합원용에 대해서만. 그래서 비조합원용을 따로 걔는 적법하다 이렇게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합원용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진짜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12점이니까 배점이 상당히 크니까 이 하이라키를 잘 해야지. 맨 처음에 부과처분이 적법하냐라는 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해야 되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사실상 과세 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자고 이 사실상 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보면 주택 그 규약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 주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합원용 주택을 주택조합이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다. 사실상 소유자라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나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게 물건도 없는데 부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시 취득을 했고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편의상 조합 명의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이 원시 취득한 거다. 그날부터. 그래서 결국 사안을 적용해 보면 사용 수익일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지 재산세가 계속 부과된 거잖아요. 조합에.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지금 납세 의무자를 달리하여 조합에게 부과처분하면 당연 무효인 거죠. 이게. 그래서 물음 3이 연속으로 나온 게 당연 무효가 되었다면 지방세 기본법상 을구청장이 취해야 될 조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 우리 수업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연 무효가 되면 이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불복기간 등의 제한도 없어요. 이게 민사법상 부당이득의 법리가 된다고. 그리고 재산세라는 게 부과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하는 게 원칙인데 당연 무효면 90일 안에 불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해도 민사소송으로 가도 괜찮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산세 부과 처분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직권 환급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무효. 핵심 키워드는 부당이득.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고 재산세의 특성을 반영한 워딩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문제 4번. 그래서 문제 3번의 관련 자료는 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우리 책에 다 있는 판례고 다 있었던 내었던 사례인데 강조 드렸었고 조특법은 뭐 우리 위에 했을 때 그 사례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거를 다시 증여한 거잖아요. 이때 이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게 이게 요건이지만 조특에서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던 거, 그 사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갑이 있고 배우자 을이 있고 장남병, 차남 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고 2007년 8월경부터 중소기업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40%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요건 갖췄고 가업을 승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을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A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받고 다음 날 같이 던졌다는 거죠. 병에게. 이런 경우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가족 관계를 보니까 이제 병에게는 주식을 넘겼고 차남인 정에게는 돈을 준 거죠.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요거죠. 그래서 원래 중복 적용은 안 되는데 그거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은 이렇게 하고 동생은 뭐 이렇게 하고 돈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 자금을 부탁했고 현금 10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물음 첫 번째는 이 과세 특례 제도의 취지. 여러분 교재 보면 취지 다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특례 내용. 그리고 요 사건을 지금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음 2하고에 있어서 요 사건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배점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첫 번째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취지를 보시면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을 사전에 상속하고 사전에 상속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장수기업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게 입법 목적이고요. 적용 요건은 뭐 제가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외우신 대로 10년 이상 가업이라는 거죠. 주식 보유 요건은 따로 없더라. 수증자의 경우에도 18세 이상의 거주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요건도 외운 대로 쓰시면 되고 제가 집에서 이거 설명하는 건 서로 만만. 과세 특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저율 과세.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합산 배제죠. 이게 저율 과세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합산 배제 말씀드렸고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분은 20% 저율 과세하는 거고. 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가압상속 공제는 이게 상증세법상 얘는 10년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만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모의고사 때는 법령을 주고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물어봤었던 것 같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문 같은 게 주어지면 이게 유추 확장 해석이냐 이런 것들 엄격 해석이냐를 쓰지만 이건 조문이 안 주어지고 그냥 판단만 하는 거니까 여기를 굳이 뭐 여기 앞에 노란색으로 쳤지만 앞에는 안 써도 여기서까지만 쓰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요건만 만족하면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고 물음 2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취지 증여자 수증자 특례 내용을 설명하고 정의 과세 특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정확히 기간은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잘 왜냐면 30조에 5하고 6이 이제 서로 대칭되는 거라서 5에서 많이 가져왔거든. 그럼 얘 취지는 뭐냐면 젊은 세대로 가는 게 좋다 이거죠.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사업하는 게 좋죠. 저도 젊은 사람을 쳐주면 모르겠는데 18세 이상이면 되니까. 자, 취지는 젊은 세대로 부를 족이 이잖아요. 저출산 고령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저출산 고령 이게 애들이 돈이 있어야지 뭐를 또 그런가요?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적용요건 외우시면 되죠.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고 증여 당시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했었다면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하고 있고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 2년 이내 창업해야 되고 이게 다 수증자 요건에 깔려 있는 거죠. 4년 이내 창업자가 모두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업종은 영위해야 된다. 여기까지. 과세 특례의 내용은 저율 과세 그렇죠? 그래서 저율 과세 5억 원 공제해주고 10% 그렇죠? 뭐 10인 이상이면 50억 한도에 있는 거고 합산 배제도 중요하고 과세 특례 여부.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증여자가 동일할 뿐 수증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된다. 모의고사 때는 같은 사람이 받는 게 안 된다는 걸 내가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이거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되는 거고. 정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는 조특을 아마 대부분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수업 같이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주택조합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스무리하게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소세는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부가세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2는 웬만하면 꽈랑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1이 이제 좀 걱정이긴 하죠. 그래서 1이 좀 어려웠어요. 문제 1번, 2번 좀 잘하셨으면. 그래서 시험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면 세무에게도 좀 너무 배점이 조금 들쑥날쑥했었던 것 같고
이 전문가를 뽑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 시험 같은 것 같아요. 툭 던지고 여러분들이 세무에게도 뭐 접대비, 기부금, 최저한세 뭐 이거 공부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잖아. 하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나오긴 했지만 뭐 시험이라는 게 다 상대평가고 그 안에서 툭 집었을 때 잘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세법학은 이번에도 봐서 알겠지만 저도 이제 암기하라고 했던 부분에 암기 필수 암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암기보다는 법령이고 아니 법령 이제 법령의 기본 구조고 법리고 맥락이고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험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